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대한민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가 몇 종류 있는데 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노인학대의 상징인 M48도 아직 남아있고. 그럼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주의에 내기는 적어도 전차 분야에서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좀 뜬금없는데 그 러시아제 T-80U 전차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T-80U 전차가 대량으로 도입됐다면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입됐다면이라는 거는 도입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현재 도입했던 게 불곰 사업으로 도입을 했었고요. 그게 지휘형까지 포함해서 40대가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차 중대급 병력? 전차 대대 죄송합니다. 대대급 병력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차 여단에 배치돼 있다가 현재는 아마 KCTC 훈련을 뛰는 그 부대에 전차 중대급으로 배치돼 있고 지금이야 뭐 러시아지만 이게 불곰 사업이 있을 때면 그땐 소련 시절 아니에요? 불곰 사업 자체는 이제 러시아 때였고 근데 T-80 전차 개발되고 배치됐던 시기는 이제 소련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소련의 전차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게 주력 전차이자 다운그레이드를 항상 러시아는 하는데 그 당시 러시아 경제가 개폭망이라서 그렇죠.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완벽한 자신들이 쓰는 그러니까 전차가 들어왔고 야 뭐 떼고 말고 그냥 보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주력 전차를 수출한 유일한 국가가 그 당시는 그렇죠.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T-80U를 운영하는 국가 러시아와 대한민국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만약에는 그 T-80U가 많이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군의 주력 전차는 M48과 이제 K1이 배치돼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K1. 예. 둘 다 105mm 포였는데 이 T80은 125mm. 거기다가 가스터빈 엔진에 마력도 좋아. 근데 러시아의 진창길을 달릴 수 있게 튼튼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전차보다 화력도 좋고 그다음에 마력도 좋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량으로 도입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T-80U를 지금 처음에 들어왔던 전차 대대급이 아니라 뭐 거의 사단급으로 들여왔다면 어땠을까라는 거고 전쟁을 다루던 테크노 스릴러 이제 소설 그때 90년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90년 2000년대 그때 러시아제 전차가 약간 환상의 비밀 무기 같은 역할들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T-80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T-72가 이제 걸프전 때 박살나는 걸 보고 소련에서 겁이 나갖고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개발되고 배치하고 했던 시기는 걸프전 이전이라 거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전차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던 소련이 이런 전차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차들을 빠른 시기에 개발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80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건 T-80U. 어느 정도로 당시 최신형이었냐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게 거기 러시아 교관단이 딱 왔는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관이 딱 보고 우리도 이것까지는 못 다뤄봤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고 같이 머리 싸매서 장비를 들여다봤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스바시바네. 그리고 이제 특히 사람들이 실제 운영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봤거든요. 화력이 끝내주고 20mm나 컸으니까요. 20% 정도 화력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시에 K1이나 M48이 없었던 뭐 반응 장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마력도 훨씬 셌고 동부의 산악 지형을 돌파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대량으로 도입됐다면 일단은 대한민국군 차기 전차 계획에 이제 많은 궤도 수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K1 다음에 이제 K1A1, 그다음에 K1E1, 그다음에 K2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이 만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들어왔다면. 많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진짜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전차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문제가 뭐냐면 T-80U도 현재 중대급으로 축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부품 수급이 쉽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항상 이 계약을 하찮게 여기기로 유명했던 나라였거든요.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고. 잘 안 지키는. 그냥 보드카만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보드카 얘기는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 네. 네. K방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반대예요. 그렇죠. 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제 전차나 무기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고통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 예.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전차 개발 계획, 그러니까 전차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악지형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산악지형, 그 다음에 지금은 좀 교리가 바뀌었겠지만 초반에는 북한의 공세를 막아야 되는 방어용 무기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제 전차가 이런 방어용으로 적합하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차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서방제 전차보다 가벼워요. 빨리 멀리 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장갑의 방어력이 어쨌든 약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 방어 작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 이제 러시아제 장비 들어오면 러시아제 반응 장갑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방제 장비와 호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부품 수급 문제는 둘째치고 합동 작전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연결이 수 안 있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 있어서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해 큰 문제가 T80을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K1 전차보다 어쨌든 성능이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차기 전차 계획도 T80U를 기반으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반영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T80U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는 분명 아닌데 네. T80U의 장점들을 채용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당연히 뭐 어떤 기종이 됐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이거 붙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그렇죠. 않느냐. 예. 러시아 전차 영향의 대표적인 걸 저는 뭘 꼽냐면 낮은 전고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어허. 적에게 피탐을 거부하는 이게 뭐냐면 한국 전쟁 때 전차전 관련 자료를 제가 근데 봤거든요. 말을 진짜 어렵겠네. 피탐을 어렵게 한다. 관측을 작가니까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적한테 잘 안 들키게 네, 네, 작게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우 힘들어. 약간 엎드려가는 전차 같은 느낌이네. 맞습니다. 거북이 같은 그런 느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전쟁 때 전차 간의 교전 거리가 한 500m, 한 600m 정도로 자료들 나와 있어요. 그게 네. 뭐 한국 전쟁 때 지형이랑 지금 지형이랑 뭐 다르지.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았을 테니까 오히려 저는 좁아들다고 생각해요. 시가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진짜 전차끼리 커브에서 부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교전 거리는 더 짧아질 수 있는데 아저씨로 빼. 네, 아저씨 빼. 우리가 먼저 들어왔잖아. 차선 물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방어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제 전차는 그 부분을 서방제 전차를 못 따라가죠. 네.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전자 장비, 특히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차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게 네. 뭐 관측 장비, 부가된 방어 장비, 뭐 열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점차 격차가 벌어지게 돼서 만약에 러시아제 전차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제 전차를 기반으로 전차를 만들어 놓고 서방제 장비를 거기다 다시 장가오면 또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잘 활용이 되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겨. 그게 똑같은 가전 제품인데도 이게 유럽에서 사온 거랑 미국에서 사온 거랑 그렇죠. 콘센트가 다르거든. 그 이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예. 그리고 러시아도 T-80 이후에 T-14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아직 완벽하게 배치는 안 됐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파생형 내지 후계형 후계 관련된 전차들을 개발하고 진행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T90이랑 T95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T80U를 기반으로 차기 전차 계획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러시아에서 또 들여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개 기종이나 이걸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될 수가 있는데 두 전차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은 이게 후계 개발 계획이 속된 말로 개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게 만약에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T80U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게 우리 군의 이제 주력 전차가 됐다면 네. 일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만약에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상상이 되고 그렇죠. 현실이 됐다면 이렇게 하겠지만은 현실될 가능성은 몹시 낮았던 거죠. 처음부터. 상당히 네, 낮았죠. 네. 우선 첫 번째가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 보수가 이게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어려울 네, 것 같다라는 거였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러시아 선원들한테 네. 야 이거 좀 연결 좀 해줘봐. 왜냐하면 연락 끊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맞습니다. 비일비재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품 같은 것도 러시아
전차가 불러요. 예. 뭐 자기가 뭐 어려울 때는 굉장히 비싸게 부르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라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하 식별 문제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러시아제의 그래 그 문제가 있겠네. 전차가 북한의 주력 전차예요. 뭐 천마호도 다 T-62의 계열 전차고 T-62와 T-82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육안에서 보면 당연히 다르지만 네네. 멀리서 보면은 거기서 그렇지.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 식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고려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 전차 연구용으로 그렇죠. T-82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예. 그 정도만 했고 혹시 전투용으로 하면은 이제 방어 해안 방어용으로 그렇죠. 가자. 그래가지고 해병 1사단에 배치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 포항 같은 데다가 제일 처음에는 기계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런 적 전차용으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T-80U의 모든 기동을 다 봤어요. 그거 3기가 여단을 가보면 가서 이제 방문했는데 상당히 엔진 소리가 특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터빈이라. 예. 그리고 T-80U 또는 T-80 계열을 지금도 러시아에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자는 쪽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가스터빈이라서 소리가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엔진 그렇죠, 소리가. 그렇죠. 흉내를 한번 내주세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네, 뭐 이게 해주세요. 부릉부릉 아니면 뭐 덜덜덜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가가가. 마지막 세 번째 했던 정도 수준. 샤 뭐 이런. 하여간 특이해. 네. 자 여러분 굉장히 T80 컸죠. 야, 귀를 기울여 주세요. T80U 예, 엔진 소리 들려드립니다. 샤 비슷합니까? 아니 또 다른데? 죄송합니다.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 T-80U 기동성을 좀 높게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T-80U를 좋게 봤던 우리 군에서 좋게 봤던 건 125mm 활강포의 화력과 함께 또 사거리 면에서도 서방제 사거리보다는 열세였어요. 예. 그걸 이제 커버하고자 대전차 미사일을 포에서 발사해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그런 점도 채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3기가 여단 그러니까 동부전선의 기갑부대의 한 축인 3기가 여단의 한 개 전차대대를 그럼 운영하자.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다가 뭐 해보니까 일단 러시아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가스터빈 엔진의 어떤 효율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그럼 가장 유용했을 수 있는 게 뭐냐? KCTC에서의 대한군 전차중대. 대한군의 전차 중대를 하나 운영하면 그러니까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부분을 역으로 그런 거죠. 역으로 발생하면 적을 가상해놓고 우리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들여왔던 목적에 결국 돌아가서 부합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퇴역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T 시리즈가 그러니까 뭐 완전 대량이 아니라 저는 했던 게 한 4단급 정도로 들어왔으면 그 노인학 때는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M48을 이제 퇴역시킬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M48 상당수가 또 후방에 배치돼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노인학대 우리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의지만 있었다면 K1 시리즈의 업건인 K1A1 때부터도 좀 더 양산을 했으면 꺾었을 수 있고 K2 흑표를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양산 않고 아예 뭐 독일제 파워팩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냥 대량 양산으로 가겠다. 1, 2, 3차를 한꺼번에 했다. 이랬으면은 M48은 M48 계열은 정리가 됐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한번 밀떡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M48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는 동원 사단의 전차대대 5개 하고 그리고 딱 한 개 상비 사단의 전차대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비 사단은 곧 2025년에 해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감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2선으로 밀리는 전차가 확실하고요. 지금 해병대 입장에서 이제 M48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만약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기 도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지. 뭐 당장 값이 싸다.
아니면 와 싸게 불러줄게. 우리 10대 사면 2대 끼워줄게. 뭐 이런 거에 현혹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방향을 정해 놓으면 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서방제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식의 방향을 한번 느껴봤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하거나 아쉬운 건 있었어요. T-95가 사실은 아직 그 개발 단계에서 멈췄잖아요. 여기가 지금 포를 152mm로 하냐 140mm로 하냐 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시켜주고 가져왔다면 우리는 한 140이나 130mm 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최소한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도 역시 서방제에 그렇죠.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어요. 아르마타 때문에 앞서가는 듯 했지만 네. 곧이어서 130mm, 140mm까지 프랑스, 독일 쪽에서 계속 연구 중이고 대한민국도 현대 위아에서 그렇죠.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K3로 대변되는 130mm 또는 뭐 K2의 후속 업그레이드 전차에 업건된 전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번 만약에 제 결론은 국산 개발이 짱이다. 라는 생각. 왜냐하면 뭐 당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고쳐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이상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뭐 말씀하시죠. 네. 뭐 100% 동의합니다. 국방에 있어서 일단 자주적으로 무기 체계를 그렇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분명 고려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현 정부도 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빠르게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속도를 내자 이런 건데 그 속도가 현실과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역시 국내 개발하고 맞습니다.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겨두자 이런 건. 맞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유독 그게 심한 것 같은데 정파에 따라서 정권을 잡게 되면 이게 확확 바뀌어요.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성이라든지 맥락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해도 되는 지점들이 아닐까. 뭐 현 정부는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전 정부가 저런 걸 했으니까 나 이거 하기 싫어. 우리는 이런 걸 추진할 거야. 라는 그 정치권에서의 말 한마디 말 몇 마디가 이 국방의 엄청난 전 낭비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하면은 역으로 또 상대당은 또 그러니까 또 반대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반대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팩트는 다른 데 있는데 막 그렇죠.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특히 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무슨 공산품 사듯이 그렇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저기 바게트 세일한데 저희 가서 많이 사오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 그러니까 다 이런 건 전문가들은 이거 다 체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읍시다. 예.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합시다. 맞습니다. 예, 그거 하자고요. 그거 예. 합시다. 저는 그래서 방송하랍니다.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새해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날씨가 점점 풀리고 또 새해 계획 세우신 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제는 좀 구체화해 나가고 뭐 정월초하루 날 세웠던 거 지금까지 이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더 이어나가시면서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